맞아요? 네.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잘. 잘. 맞아요? 네. 자, 근데 원래 여러분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 토지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 토지 가치를 빼서 구했죠. 그쵸? 계산 2번 해야 되죠. 그 계산을 합쳐 드릴게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잘 보세요.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시냐면요. 큰 돈 빼기 작은 돈 곱하기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님 이때까지 풀었던 거랑 뭔 헛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그 2개의 공식을 합쳐놓은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큰 돈 얼마? 큰 돈 얼마? 6억 500만 원. 맞아요? 6억 500만 원. 작은 돈 얼마? 3억 250만 원. 맞아요? 빼면 얼마 나와요? 3억 250만 원 나오겠지. 곱하기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제가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강의실 안 떠나고 계속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안 될 확률 안 적혀 있는 사람 시험지에 가서 침 흘릴 거라니까 내가. 태! 이렇게 막. 아시겠죠?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을 꼭 써두시고 문제를 푸세요. 아시겠죠? 제가 문제를 풀 때 꼭 쓰라는 얘기가 몇 개가 있죠. 뭐예요? 시험지 첫 페이지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써라. 그쵸?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 배를 갈라서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다. 그리고 요것도. 근데 올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아쉬운 척해요? 안 되는 게 몇 프로? 50%. 맞죠? 50%죠? 곱하기 50%. 나누기 이제 이거 지울게요. 나누기 1 플러스 요거 수익률 얼마? 10%. 맞죠? 0.1에 몇 승? 2승. 이렇게 구하시면 답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계산 꺼내서 한번 해보시죠. 6억 500만 원 빼기 3억 250만 원 곱하기 50% 나누기 1.1는 1억 2,500만 원 나옵니다. 됐어요? 1억 2,500만 원 나옵니다. 됐어요?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이렇게 한 방에 큰 돈 빼기 작은 돈 곱하기 안 될 확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안 될 확률 죽으라고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저한테 배워놓고 막 이런다? 이걸 그냥 곱하는 거야. 될 확률을. 이게 50대 50이니까 천만 다행이지. 40대 60 나왔는데 갑자기 막 될 확률 곱하고 막 난리 나요. 여기서 갑자기. 답이 없대 교수님. 안 될 확률 곱하라고 제발.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될 확률을 여기다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쓰고 제발 문제 좀 풀어줘라. 아시겠죠?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쉬워요. 큰 돈 빼기 작은 돈 곱하기 안 될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승.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맞았어요? 네. 답은 얼마? 1억 2,500만 원. 답은 5번이었네요. 맞아요? 네. 자, 15번입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다음 몇 번이에요? 다음 몇 번? 1번. 내 몸에 손 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쵸? 소매 인력 법칙. 자, 읽어봅시다. 자, 저 보세요. 크면 가요, 안 가요? 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상권이 커요. 우리 거기 놀러 가죠? 네. 맞죠? 상권이 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반비례일 수가 없잖아. 맞아요? 멀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게 되죠. 맞아요? 그럼 제곱에 반비례하겠지. 이걸 문제라고. 답은 1번.
크면 가니까 인력 법칙이고 멀면 안 가니까 인력 법칙인 거죠. 맞아요? 2번입니다. 배버 나왔죠? 맞아요? 무슨 이론이에요? 무슨 이론이에요? 최소 비용 이론이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이거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비용이 최소화 맞죠? 왜요?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니까. 근데 직접 이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각 지점의 요인들이 최소화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요? 직접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맞고 그 지문이 틀린 이유는 여기는 비용만을 얘기한 거니까 최소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맞는 거고 각 지점, 각 요인이 최소화는 틀린 지문이라고. 아시겠죠?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알겠죠? 찝적이 찝적 아니에요. 아시겠죠? 찝적거리는 건 이렇게 아시겠죠? 사람 괴롭힐 때 찝적거리는 거. 지금 찝적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컨버스죠? 맞아요? 얘가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중력 법칙을 가만히 보다가 뭐라 그랬어요? 경계 지점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맞아요? 네, 그 뜻이에요.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한 거죠. 야, 크면 사람 인구 많으면 사람 가는 거 아니겠는데 어디까지가 가니? 그 경계가 어떻게 되니? 이게 무슨 버스? 작은 버스 아니고 뭐? 큰 버스. 분기점 모형, 경계점 모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허프의 뭐예요? 확률 모형은 세 가지 봐야 돼요. 수와 거리, 면적. 아시겠죠? 맞아요? 자, 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맞아요? 덜 가게 되는 거니까. 면적은 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허프의 확률 모형 나오면 뭐? 수, 거리, 면적에 의해 확률이 결정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크리스탈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달의 민족. 맞아요? 그럼 봐봐요. 재화, 도달거리. 맞죠?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형성되려면요?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되겠지. 맞아요? 그건 나오잖아.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 오케이. 됐어요? 15번의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요. 답 몇 번? 답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 초과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1번.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제요? 그렇지. 난리 난다. 또 정보의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같을 때. 자, 잠깐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있는 시장이겠죠.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언어로 가지고 와 볼게요. 내가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통해서 땅을 사서 팔았더니만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초과이윤이죠. 근데 내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비용을 지불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똑똑한 척 했지만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은 맞았어요. 왜요?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 여러분 몰랐으니까. 맞아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 얼마? 1,000만 원. 내가 얻은 그 정보를 통해서 얻은 이익 얼마? 1,000만 원이 같으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불완전하게 만든다. 교수님, 진입장벽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진입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강남의 아파트 막 15억씩, 20억씩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소수의 구매자와 구매자와 판매자로 이루어진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분화 현상은 부분 시장으로 그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당연하죠. 시장이 쪼개지는 거니까. 맞아요? 부분 시장으로 어떻게 더 쪼개지는 거죠. 맞아요? 지역별로, 그렇죠? 학군별로, 연령별로, 세대별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번은 틀린 지문이었고요. 공적 제한이래요.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네, 있죠. 당장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야 라고 정의해버리면 시장은 바로 왜곡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16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예시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뉴스 보면 다 학계론으로 보인다니까. 막 도로 막 어떻게 뚫는다 그러면 막 왜곡 생기고 그러잖아요. 투기 생기고. 그런 것들 다 학계론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시장론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번입니다.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3번. 답 몇 번? 3번. 이게 지문이 어려운 척 했는데 답은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일반 경기, 부동산 경기. 됐어요? 부동산 경기. 그리고 요게 뭐예요? 일반 경기. 맞아요? 이게 주기. 이게 진폭. 됐어요? 네, 주기와 진폭이 더 길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부동산은 우린 요거를 우경사, 증가의 우가 아니야. 아시겠죠? 착각하면 안 돼. 우경사 비대칭형이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우측이 경사가 심하죠.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죠. 우리 왜 그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보면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이렇게 물감 반 접어가지고 물감 한 군데만 하고 접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칭형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대칭 비대칭 비대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경기는 우경사 비대칭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1번입니다. 경기는 어느 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다. 됐죠? 2번입니다. 경기 변동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착공량과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경기가 올라간대요. 경기가 좋아지죠? 맞아요? 오케이? 근데 직전에 거래된 가격은 뭐예요?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주셔야 돼요. 다 읽으면 헷갈려. 자, 보세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내가 집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팔았던 거래 가격으로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왜요? 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전의 가격으로 집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하한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 경기가 좋아지잖아. 그러면 직전에 거래된 한 달 전에 판 가격으로 판다고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쵸?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상승 국면, 하강 국면에 누가 주도하는지, 새로운 거래 사례 가격이 하한이 되는지 상한이 되는지 생각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경기가 좋아져요. 맞아요? 한 달 전 가격으로 판다고 안 판다고? 안 판다고. 뭐예요? 그러면 거래 사례 가격이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아시겠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전의 가격으로 왜 팔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읽어야 덜 헷갈려요. 이 질문이. 됐죠? 4번 답 맞는 질문이고요. 5번입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맞아요? 공실률이 증가한다. 당연한 소리겠지. 맞아요?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상업용 부동산 공실 있는 경우가 좀 있죠. 경기 하강 국면이니까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다릅니다. 됐죠? 됐어요? 18번입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골라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를 골라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5개가 있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난리 난다. 그렇지. 먼저 해야지.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맨하탄에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 오케이? 이게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래요? T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공중권 이용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빌딩의 높이가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스카이라인이 다른 이유가. 자, 미국에서는 내가 만약에 미국 중심지 맨하탄에서 집을 짓는다 칩시다. 건물을 올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주변의 공중권 이용 제도를 다 사와요. 내가 높이 올릴 수 있을 만큼.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랜드마크 법 때문에 생긴 건데, 일단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반 아니니까, 이게 개발업자가 주변에서 다 공중권, 개발권 양도 제도를 다 통해서 다 사와요. 공중권 이용 제도를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그래서 미국의 빌딩의 높이는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의 아파트는 어때요? 다 높이가 똑같죠. 맞아요? 옛날엔 아파트 15층까지, 지금은 30층, 35층까지.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개발권 양도제.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얘기해 주세요. 이제 왔어. 택지, 소유, 상한제. 세 번째는요. 토지, 초과, 이득세. 오케이, 이득세제. 오케이. 자, 네 번째는요. 그렇지, 종합. 우리 이거 종합 부동산세 내본 사람 아는데 종합 토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마지막 뭐? 공한지세. 공한지가 뭐예요? 공한지가 뭔데요? 명동이나 종로나 강남 같은 데 가시면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비워둔 토지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되게 이렇게 지가 비싼 거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차장을 쓰거나 아니면 공터가 나타나거나, 그거 공한지예요. 지가 상승만을 바라면서 방치해둔 토지를 공한지라고 얘기합니다.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세금 엄청 때리면 보유하지 못하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거고요. 원래 요거 4개는 했었는데 다 폐지된 거예요. 아시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는 말이 나와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다가 다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공한지세.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행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합니까? 네, 신고합니다. 됐어요? 2번 택지소유 상한제 해요? 있어요, 없어요?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양가 상한제 해요? 네. 토지 초과 이득세 해요? 안 하죠. 답 몇 번이에요? 기획과 디귿. 몇 번?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는 택지를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었어요. 토지를 초과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득을 세금으로 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공개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토지는 공공성이 강하다라고 해서 택지도 이만큼 가지면 못 가지게 하고. 아시겠죠? 토지도 초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득만큼 세금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념인 거지. 아시겠죠? 근데 다 폐지된 거죠. 아시겠죠? 18번의 답은 기획과 디귿 2번이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잠깐만. 시장 실패 요인 4가지 얘기해 주세요. 왜? 불, 공, 장. 왜는 무슨 왜예요? 왜? 부, 효과.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예외부 효과와 부예외부 효과. 두 번째는 뭐예요? 불 뭐예요? 불, 완전 경쟁시장이죠. 또 2가지가 있어요. 뭐 있죠?
아니, 불안정 경쟁 시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무슨 공공재, 무슨 기계인 줄 알았어요. 나 이거 물어봤는데 갑자기 공공재, 그거 나도 알죠. 여기 적혀있는데. 불안정 경쟁 시장 만드는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독과점과 한 개 더 뭐? 규모의 경제. 됐죠? 세 번째는요? 이제 하세요. 누워있지 말고 공공재. 맞아요? 무슨 문제 발생해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요.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무임승차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정은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알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실제로 시장 실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진짜 이거 시장 실패 요인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알죠? 답 몇 번이에요? 답? 5번. 듣죠? 불안전 경쟁 시장. 아시겠죠? 자, 잠깐만 하나만 예시 들고 가죠. 규모의 경제가 그거죠. 고정비는 똑같은데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공정 경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20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는 오케이. 답 몇 번이에요? 3번. 답 3번. 됐죠? 자, 조세라는 문제가 딱 지문에 뜨면 문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조세의 전가와 귀착. 두 번째는 뭐예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하라. 언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조세의 전가랑 귀착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렵고, 국세, 지방세,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나오면 조금 더 쉬운 편.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깐만 적어보세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맞아요? 취득 시에 내는 국세가 있고, 그렇죠? 보유 시에 내는 세금이 있고, 오케이?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맞아요? 자, 저한테 배우신 분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취득 시에 내는 국세 세 가지. 뭐예요? 야,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앞 글자만 따서 얘기해 봅시다. 그렇지. 인증상 같은 소리야. 뭐 인증 이거 무슨 인증상이에요? 인증상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인상증, 인하증, 인상증. 인은 뭐예요? 인지세. 상은 뭐예요? 상속세. 증은 뭐예요? 증여세. 취득할 때의 국세는 언제나 인상증. 아시겠죠? 인지세. 여기 이마트 가셔서 상품권 보시면 뒷면에 인지세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국세라고 꽝 도장 찍혀 있어요. 상속세는요, 돌아가시고 나면 받는 거에 대한 세금. 증여세는요,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거에 대한 세금. 됐죠? 인증상 미치겠네. 그러지 마세요. 인상증이에요. 아시겠죠? 인증샷이라고 하지 왜? 그러면 됐어요? 보유할 때 내는 국세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혹시나 중개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좀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금목걸이 차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6월달쯤 돼가지고 종부세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심결에 종부세 내셨어요? 그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잘 지켜보세요. 건물주예요. 아시겠죠? 6월 딱 지나가지고 종부세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자기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 건물주예요. 그리고 그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이제 알면 뭐라 그래요? 종부세 냈어요? 그러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종부세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길 가다가 종부세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면 오케이. 그리고 잘 지켜봐요. 좋은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게 조그만 건물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건물주예요. 종부세 내는 사람 건물이에요. 지금 물어보지 마요. 끝나고 물어봐요. 쉬는 시간에. 아시겠죠? 자, 팔아먹을 때 국세 내는 거 뭐예요? 이거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 소나 말은 안 내는데 양은 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양도 소득세 이렇게 사람도 내고 양도 낸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보고 웃었죠. 학교론 쌤 이런 거에 웃습니다. 아시겠죠? 소나 말은 내지 않는데 누구 낸다? 양은 소득세 낸다. 아시겠죠? 나라에 내는 거예요. 대단한 양인가 봐요. 자, 취득할 때 지방세 두 개 뭐예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건 아셔야 돼요. 아시죠? 이거 엄청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유할 때 내는 지방세 뭐예요? 재산세. 됐죠? 재산세는 얼마 내는가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요걸 먼저 물어보고 얼마 냈니? 이렇게. 아시겠죠? 네. 건물주.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지방세도 지방소득세 내요. 지방소득세 내는데 양도소득세 몇 프로? 10%를 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다가 양도소득세 10%를 더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 지방소득세가 10% 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오, 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꿀팁까지 드렸습니다. 2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어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 맞아요? 자, 잠깐만. 이거 여러분 개별 동그라미 치면 다 바로 나오죠? 누가 공시하는 거예요? 시, 군, 구. 맞죠? 이런 맞죠? 맞죠? 학자 나오면 이런 개별 나오면 뭐 이런 시군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39번, 40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개별 공시지가든 개별 주택 가격이든 다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1번입니다. 개발 부담금제죠. 맞아요? 초과이익 환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오잖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근데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얘기하면 너무 쉬우니까 개발 부담금제라고 얘기한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용도지역지구제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잠깐만. 자, 이거 하나 하고 가야 돼. 시장실패가 생겼죠, 여러분? 왜 생겼어요? 시장실패 요인 네 가지 뭐예요? 네 가지 뭐였어요? 왜? 불공정.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왜 불공정 요인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정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야! 시장 실패했니? 자, 내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정부가 갑자기 개입하기 시작해요. 정부가 개입 수단. 그쵸?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두 번째 뭐? 직접 개입. 세 번째 뭐?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크게 세 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용도? 오케이.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 왜 해요? 지역 지구제 왜 해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맞아요? 여기서 외부 효과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생겼다며. 지역 지구제는 얘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뭐예요? 아까 미국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개발권 양도제.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뭐? 토지 뭐?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할 때 허가받고 하세요. 그 뜻이겠죠? 자, 이게 토지 이용 규제의 세 가지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 실패했을 때. 아시겠죠? 됐어요? 직접은 됐고 간접도 세 가지만 하시죠. 간접은요?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조, 금, 행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조는 뭐예요? 조세. 세금 내라는 거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금은 뭐예요? 금융 지원이죠. 뭐가 있어요? LTV나 DTI가 있죠. 맞아요? 행은 뭐냐면요. 행정 지원이에요. 행정 지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자, 두 개는 이해되죠? 조세 내라 그러고 금융 지원 해주는 거 그렇죠? 금융 지원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건데 가격 공시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공공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나머지는 다 직접이에요. 뭐 수용, 선매, 공영개발, 주택정책 등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와 간접 개입을 빼면 다 뭐예요? 직접으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DTR 나왔죠? 맞아요? 공중권 이용제도예요. 아시겠죠? 뭐예요?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한다. 아시겠죠? 소유권이 아니야. 뭐예요? 개발권. 공중권 이용제도라니까. 아시겠죠? 5번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직접 간접 이용규제. 직접. 맞죠? 시장에 개입한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2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다음 몇 번이에요? 다음 몇 번이에요? 5번. 왜요? 지원 자체 지원 없이 지원을 받아. 지원 받아야죠, 당연히. 지원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시겠죠? 다 지원 받아요. 뭐 빼고?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빼고. 자, 그럼 봅시다. 공공임대주택 8가지 있어요. 뭘 써요? 몰라. 이게 뭐예요, 교수님? 공공임대주택 8가지예요. 영은 뭐예요? 영구? 국은요? 국민? 행은요? 행복주택. 통은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요거 3개 다 더하는 거지. 기억나시죠? 장은요? 장기 전세. 부는요? 분양 전환형 공공주택. 기존 주택 매입. 기존 주택 전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딱 뜨면 뭐예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 영국 갈 때는 뭐 봐야 돼요? 통장을 봐야 되는 거죠. 언제마다 가요? 분기마다 가요. 아시겠죠? 돈 많이 버셔서. 아시겠죠? 됐어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 잠깐만. 영구임대 누굴 대상으로 해요? 누굴 대상으로 해요? 깊이 파봅시다. 최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몇 년?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두 번째, 국민임대는 누구한테?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몇 년? 30년. 행복주택은 대상만 나와요. 누구 대상? 신혼이나 대학생이나 누구? 사회 초년생. 이분들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한 사람들. 맞죠?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거 3개 다 더하는 거예요. 최저소득 더하고 저소득 더하고 젊은 층,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더하는데 이거 3개 다 더하고 또 더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요? 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누구요? 국가 유공자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 4가지는 요거 대상이 누구며 기간이 얼마인지는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틀린 건 답은 5번이었고요. 자, 맞는 거 봅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합니다.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맞아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아시겠죠?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여기서 자르세요. 교수님,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임대료의 체크, 균형가격의 체크. 균형가격이 뭐냐면요, 시장에서 얼마 받고 있니 이 뜻이에요. 맞아요? 자, 100만 원 받고 있다고 칩시다.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럼 정부가 얼마만 받으라? 80만 원만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부가 내가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80만 원만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상가가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정부가 나와가지고 80만 원만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가를 바꿔버리거나 팔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을 안 해버리겠죠. 중단시켜버리겠죠. 왜?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줍니다. 어떻게 돼요?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다. 됐어요? 22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23번입니다.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 둘은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비례 반비례?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방금 내가 비례 반비례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게 잘 안 보여요? 글자 더 크게 해줄까요, 이거?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죠. 됐어요? 오케이. 자, 1번부터 봅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대요. 수료 채택이에요? 네. 자, 잠깐만. 학개론에 나오는 수익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라고 금융론에 가시면 나와요. 근데 이거 세 개가 다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합니다. 아시겠죠? 수익률 총 4가지가 나와요. 금융론까지 합쳐서. 그래서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저당 수익률. 모든 수익률이 뭐보다 커야 된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아시겠죠?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최대의 수익률이에요? 최소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의 수익률이 될 거고 우린 그거를 기회비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뭐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상승이 하락이에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봐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상승 하락? 하락. 자, 저 보세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구 수익률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더하기 뭐예요?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무위험률은요,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예금 이런 거. 아시겠죠? 국채 이런 거.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수익이 올라가는 것들. 수익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위험 할증률은 뭐냐면요,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아시겠죠? 내가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니까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맞아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 할증률이 떨어지니까 요구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무위험률 물어봤죠. 맞아요? 그럼 무위험률이 떨어진대요. 맞아요? 요구 수익률도 떨어져야지. 됐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당연히 요구 수익률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맞아요?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수익을 얻는 거니까. 근데 결정을 짓는 거는 얘죠.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그렇죠?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큰 수익을 얻는 거고 위험을 적게 감수하면 적게 얻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여기다가 피샤의 법칙에 따라서 뭐 예상 인플레를 더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요구 수익률은 뭐랑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다.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정리됐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 얘기해 주세요. 사, 금, 법, 인, 유. 사는 뭐예요?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에 3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맞아요? 법률적 위험 당연히 존재하겠죠. 사적, 법적, 공법적, 사법적. 그렇죠? 네 번째, 뭐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차입자는 무슨 금리를 선호해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대출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무슨 금리 선호해요?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최근에 막 보금자리로 고정금리였는데 갑자기 금리를 높인다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고정금리인데 금리를 왜 높이냐면서. 아시겠죠? 그런 뉴스가 다 학계론은 금융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계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질 거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5번째, 유동성 위험이에요.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화. 조금 더 한자를 통해서 하자면 황금성이 낮아서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사금 법인유에서 유 되겠습니다. 낮은 황금성.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뭐예요? 변동 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를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은 높은 걸 선택하는데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계수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위험을 뭐로 나눈다? 수익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문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2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지문들이 많아서 꼭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투자론을 어려워하는데 투자론 전반부가 좀 어렵지 후반부에는 뭐만 부르면 돼요? 새우깡. 맞죠?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이게 투자론 후반부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어려워서 못 푸는 분들이 많지 앞부분은 쉬워요. 왜요? 위험과 수익,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앞부분은. 뒷부분은 뭐 나온다? 새우깡 노래 나온다고. 아시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 문제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만 쓸게요. 자, 이게 왜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공식 얘기해 주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 첫 번째 공식 뭐예요? 내 돈. 누가? 순이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 돈을 누가? 순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내 돈 말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 지분 투자액이라고 할게요. 내 돈이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요 문제 가지고 봅시다. 자, 기억을 먼저 그냥 바로 구하고 갈게요. 타인 자본 활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맞아요? 자, 부동산 가격 10억이래요. 남의 돈 안 빌렸대요. 기억만 바로 구하고 갈게요.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10억. 부동산 10억이래요. 남의 돈 안 빌렸대요.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부동산이 10억이래요. 남의 돈 안 빌렸어요.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맞죠? 순영업소득 얼마 나왔어요? 맞죠? 남의 돈 안 빌렸으니까 이자 빼요 안 빼요? 이자 없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가치 상승률만 더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얼마 올랐어요? 2%. 10억 원에서 2%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됐어요? 더하기 얼마? 2천만 원. 됐죠? 그러면 10억 분의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되겠죠. 몇 프로예요, 이거? 5%. 됐어요? 그럼 기억 5%. 기억 5%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내 돈 누가? 순이가. 수기가 아니고요. 수기 말고. 아시겠죠? 내 돈 누가? 순이가. 순영업소득 이자 빼고 가치상승분 더하고. 내 돈 누가? 순이가. 수기가 아닙니다. 수기가. 아시겠죠? 수기 말고 누가? 순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에 타인 자본 빌리지 않을 때고요. 자, 남의 돈 빌려봅시다. 얼마 빌렸어요? 50% 빌렸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데요? 가격 얼마? 10억이죠. 맞아요? 자,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들어갔죠. 맞아요? 그러면 남의 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들어갔죠. 됐어요? 우리 내 돈을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의 돈을 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똑같이 내 돈분의 순이가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자 상환액을 빼줘야 되겠죠. 맞아요? 남의 돈 빌렸으니까. 자, 똑같이 내 돈 얼마? 내 돈 얼마?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5억. 근데 우리 순영업소득과 가치 상승은 이미 구해졌죠? 맞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맞죠? 빼기 이자액 나올 거고 다시 더하기 2천만 원 되겠죠? 맞아요? 순영업소득 가치상승분. 맞아요? 자, 얼마 빌렸는데요? 5억 빌렸죠? 맞아요? 이자율 얼마인데요? 4%. 맞아요? 5억 곱하기 4% 하면 이자 얼마? 2천만 원 되는 거죠. 됐어요? 2천만 원 빼면 이거 똔똔? 그렇죠? 똑같으니까 똔똔이라고 얘기하잖아. 난 무슨 말인가 했어요. 5억 분의 얼마? 3천만 원 되겠죠. 자기자본 수익률 얼마?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는 말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말이고 한국말로 바꾸면 지렛대를 활용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자율을 잘 고려하시고 남의 돈을 빌리면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예요? 돈을 안 빌릴 때보다 더 크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분 수익률 구하는 첫 번째 공식 뭐예요? 내 돈 누가? 순이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순?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다 더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빼라고. 이거.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준다면. 내 돈 누가? 순이가. 아시겠죠? 잘 보고 계시죠? 2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에 계산하여 순영업 소득과 세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진짜 내 이거 트램 잡으러 간다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잡으러 갑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죠. 제발 시험지 앞에 이제 이거 좀 쓰고 시작하라고. 맞죠? 맞아요? 됐어요? 그럼 이거 한 번에 풀 수 있겠네.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한 거 위에 거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또 봐. 이렇게 막 뭔데 저거 막 저거 왜 쓰는 건데? 막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뭐 할인연금 수지법? 오케이. 영업현금 영업현금 수지, 영업현금 흐름이 되겠죠. 아시겠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순내지잖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가게를 영업하실 때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뭐예요? 가 뭐예요? 가는 총소득. 공은 뭔데요? 공실 및 불량 부채. 맞죠? 기는 기타 소득. 이게 영업 외 수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유 뭐예요? 유효 총소득 나오죠. 영업 뭐예요? 경비 빼니까 순영업 소득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순영업 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 기억 뭐예요? 순영업 소득 위에 있는 거 골라야 되겠죠. 맞아요? 기타 소득 나와 있어요? 네. 가공기의 기 맞아요? 기억의 가에 필요합니다. 됐어요? 매도 비용 필요해요? 아니요. 취득세 필요해요? 아니요. 미상환 자산금 필요해요? 아니요. 재산세 필요합니까? 네. 왜요? 영업경비 포함 항목이니까. 됐죠? 양도소득세 필요합니까? 아니요. 됐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기역과 미음 이렇게 가시고 됐어요? 자, 그 다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업하면서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얘기해 준 거죠. 이제 뭘 할 거냐면 팔 때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주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 매, 도, 가, 격. 오케이? 두 번째 뭐? 매도, 경, 비. 빼면 뭐가 나와요? 순, 매도, 가격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빼기 뭐예요? 미, 상환, 저당, 잔금을 갚고 나면 뭐가 나와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빼기 뭐 빼요? 자본, 이득세를 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뭐가 나와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자, 잠깐만.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잠깐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영업현금흐름이 이해가 되죠? 내가 이거 팔았을 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니? 파는 데 있어서 경비 든 거 빼줘야 됩니다. 우리 중개수수료가 매도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빼고 나면 뭐요? 순 매도 가격 남게 되겠고요. 아직 안 갚은 돈에 대한 잔금을 줘야 되겠죠. 맞아요? 내가 돈 빌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뭐요? 세금을 떼기 전에 내 돈으로 얼마나 돌아왔니? 됐어요? 이해됐어요? 세전 지분 복귀액의 말이 이해가 됐냐고요? 세금을 떼기 전에 내 돈으로 얼마를 챙겼니? 돌아왔니? 그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자본이득세. 이거 왜 떼는 거예요? 처분할 때 시세 차익 때문에 생기는 자본에 대한 이득세를 빼는 거예요. 내가 8억에 샀는데 10억에 팔면 시세 차익 얼마? 2억 생기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거 빼고 나니까 최종 세금을 떼고 나니 내 돈으로 얼마가 돌아왔니?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뭐? 매각 현금 흐름. 됐어요? 매매순미 세자세. 아시겠죠? 영업 현금 흐름 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매각 현금 흐름 뭐? 매매순미 세자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매도 비용 니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매도 가격에서 매도 비용 빼주는 겁니다. 취득세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아니야. 미상환 자산 잔금은요? 필요하죠. 양도소득세는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26번 문제입니다.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5번. 답 몇 번? 5번. 자, 틀린 거 보러 갑시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얼마? 1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갚은 돈의 비율, 남은 돈의 비율. 맞아요? 남은 돈의 비율, 갚은 돈의 비율 다 더하면 뭐?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책인 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감책인 계수 역수를 봅시다. 뭐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되겠죠.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어요. 밑에 저당 상수. 에이. 그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짝꿍이 누구예요? 저당 상수인 거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거기 은행에 계신 분한테 가서 저당 상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오케이.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무슨 달리 방식? 에이, 달리 방식. 그렇죠? 복리 방식이다. 아시겠죠? 이자에 이자 붙는 거. 맞죠?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리 방식이 어떻게 된다? 우린 스노우볼 굴린다 얘기하거든요. 경제에서는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저 보세요. 현재 얼마? 요거 짝꿍 얼마? 일시불. 매년 매월 나오면 연금에 현재 금액 빡 나오면 얼마? 일시불. 맞죠? 얼마씩 올라요? 5%씩 오른대요. 맞아요? 5년 후의 가격. 무슨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럼 5억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0.05에 몇 년? 5년?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6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풀고 저희 5분 쉬셨다가 9시 30분부터 3교시 마지막 끝내도록 할게요. 5분만 쉴게요.